10월 11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쉬시다가 직장에 출근하면서 여러가지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지금 이 많은 국민들만 연휴의 후유증을 앓는 게 아니라요, 아마 정권 또한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연휴 기간에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추석 구상이라 해서 연휴가 끝나면 그간의 집권에서 한 5달 동안에 벌어졌던 혼란들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시간 이후에는 더욱더 지난 5달 동안에 있었던 꼼수와 쇼통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자, 어제 10월 10일이었는데요.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인데 도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은 북한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북한이 마지막 도발을 한 것이 9월 15일 화성 12호 중거리 미사일을 쏘았던 게 마지막 도발입니다. 자, 어제 북한은 이 4대 기념일로 꼽히는 당 창건일을 맞이해서 미사일을 쏘든지 또 다른 도발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은 잠잠했는데요.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까지 10번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한 차례 핵실험 등 11번의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오랫동안 도발을 중단한 것이 7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29일인데 지금 26일째 잠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15일까지 그러니까 10월 15일까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최장기간 도발을 중단한 부분인데요. 18일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서야 될 때다라면서 지금 동맹들과 엇박자를 내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북한이 왜 지금 한 26일째 잠잠한가 하는 부분에서는요. 이제 북한이 남은 도발에 있어서 유효한 충격, 즉 도발할 때마다 새로운 충격을 주는 쪽으로 최근에 7월달 이후에는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충격을 주지 못하는 한 500km짜리 미사일을 동해 앞바다로 쏜다든가 이런 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도발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죠. 북한이 지금 국면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확 그냥 당기기 위한 형태의 도발을 하려고 한다면 그 도발은 10,000km가 넘는 ICBM을 지금 미국의 주변으로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괌 주변에다가 중거리 미사일을 쏴야 되거나 안 그러면 북한이 SLBM을 통해서 잠수함을 통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태평양 상으로 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핵에 있어서 북한이 좀 더 폭발력이 큰 핵실험을 하는 것. 이 네 가지 외에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도발의 종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외에 북한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비전통적인 도발은 재래식 도발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제가 볼 때 이제 남은 앞에 말한 네 가지 도발은 핵과 미사일의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 쓸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볼 때 한 4번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상당히 아껴야 된다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북한이 중간에 다른 의미의 도발로 주변 강국들을 자극시키는 방법은 재래식으로
예를 들자면 휴전선에 포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해 5도에 포격을 한다든지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서해 앞바다에서 불러일으킨다든지 한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가시적인 재래식 도발을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의 최대의 장애 요인이 뭔가 하면 지금 미국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북한의 판단일 겁니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즉 전쟁에서 끝까지 그 전쟁을 수행해서 한반도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부족한 그야말로 비기기 위한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아주 소수의 군대 파견을 통한 비기기 작전이 6.25가 저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런 종류의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한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최종적인 목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2가지 측면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에 보면 미국의 B-1B가 북한에 대해서 또 근처에 이렇게 비행을 했다. 2번째로 지난번에 북한의 이 원산 앞바다를 간 것처럼 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최근에 마지막 한 가지 방법만 남아있다라면서 군사 옵션에 기우는 게 아니냐 한 것처럼 보이다가 헨리 키신저라고 북한 문제에 한마디로 이 평화협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는 월남의 평화협정을 직접 관철시켰던 미국의 외교계의 최고 원로 헨리 키신저를 트럼프가 또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B-1B가 북한을 비행한 것과 키신저를 트럼프가 만났다는 것은 매우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괌에서 이 B-1B가 떴고 한국 F-15 전투기 2대가 이 B-1B 2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했다는데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선 다음에 동해 상공에서 가상의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고 F-15 한국 비행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면서 내륙을 통과해서 서해상에서 한 번 더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을 했다. 그러니까 괌에서 오고 중간에 한국 공군기가 합류해서 동해에서 이 미사일을 지상에 있는 공격 대상을 향해서 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한국을 통과해서 또 서해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공대지 미사일 사격 훈련이라는 부분은 B&B 랜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미사일과 폭탄들 중에서 지금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을 가지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 B-1B가 한마디로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파괴하는 훈련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지금 한반도에 이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번져 있다. 즉 지금 항공모함도 레이건호를 하나 더 부르고 칼빈슨호에 이어서 더 나아가서 한반도 주변에 원자력 잠수함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수시로 전략 폭격기들이 날아오는 측면이 있고 또 F-35 전투기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가속화시키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최근에 트럼프의 행보는 대북 강경책을 일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미국 시간으로 어제 헨리 키신저를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11월 초에
한중일 3국을 방문하는데 그 순방을 앞두고 북핵 해법에 대한 조언을 청취한 거라서 트럼프의 노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키신저는요, 중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를 끌어낼 경우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미중 빅딜설을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날 때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빅딜을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원조 키신저를 만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트럼프는 키신저를 만나 엄청난 재능과 경험과 지식을 가진 존경하는 키신저 박사를 만난 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달에도 키신저를 만난 사실을 거론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뤘고, 특히 IS 중동 부분에서 키신저의 조언을 참고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은 훨씬 조용한 것이고 자기가 억만진창인 상태에서 물려받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키신저가 해준 말이 있다. 이 억만진창이라는 것은 북핵과 미사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전에 해결돼야 될 문제를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넘겨받았다라고 하면서요, 이야기했는데, 키신저는 지금은 건설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상을 구축할 기회이고, 트럼프가 아시아를 11월 초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문제를 의논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키신저가 했던 일 중에 닉슨 때 데탕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72년에 핑퐁 외교를 한 다음에 미국의 탁구팀이 중국에 가서 탁구 시합을 하고 곧바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미 수교가 되면서 대만이 유엔에서 그것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축출되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는, 한국으로서는 중공이라고 부르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중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걸 갖다가 전부 했던 사람이 입안자가 키신저고, 그 과정 속에서 73년에는 파리 협상을 통해서 파리 협정을 맺어서 이 월남과 월맹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75년에 월남은 공산화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신저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대외적으로 이 과시하고픈 정책을 위해서는 이 약소국에 대한 배려를 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대만이 순식간에 키신저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축출되면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월남이 한마디로 월남전을 미국이 와서 공연히 크게 일으켜놓고 그 다음에 발을 빼버리면서 월명에게 넘어가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키신저의 외교 노선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카트 미국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자면 키신저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한마디로 큰 사람끼리 만나서 바트, 즉 물물 교환을 하듯이 의견을 주고받아서 이해관계를 정리해버리면서 작은 사람들은 그 운명을 큰 사람들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한마디로 2차 대전 때 카이로 협정, 얄타 협정, 포츠담 협정 같은 부분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도 결국 월남전을 끝내기 위해서 닉슨이 마지막에 핵폭탄을 월명에 쓸 수 있다라는 것처럼 협박을 하면서 협상을 끌어내서 평화협정을 타결시키고는 월남에서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이 넘어가든가 말든가는 우리가
월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월남의 운명이라는 식이죠. 자, 트럼프는 최근에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이 코카 위원장에게서 트럼프가 다른 나라를 무모하게 위협을 해서 세계 3차 대전으로 끌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코카 위원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지도자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방향은 한편으로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바짝 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빅딜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간 3년 이상 북한을 현 상태로 압박하고 물론 그 사이에 북한은 핵 개발을 완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개발도 ICBM을 완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 김정은은 2017년까지는 핵을 완성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라는 정언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이 열리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무조건 핵을 완성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태영호 주영 북한공사가 만명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고 2017년 말이 최종 완성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세대는 90년대 초반에 동구권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가 중국, 그리고 북한, 쿠바 등 세 나라 정도 외에는 거의 사실상 다 붕괴되어 버린 상황에서 베트남이 있지만은 베트남이 무슨 제대로 된 공산국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2011년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당시 자스민 혁명 때 당시에 처참하게 잡혀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또 후세인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고 자, 서방 국가들이 국민을 보호라는 명분으로 가다피 군대에 폭탄을 퍼붓는 모습을 보고 또 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돼 놓을 때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핵무기들이 있었는데 서방과의 협의하에서 핵무기들을 다 폐기를 했죠. 그 이후에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뺏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핵을 가지는 것만이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 부분에서 김정은의 과격하고 잔인한 성격이 핵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벌이는 데는 가장 탁월한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승부욕이 있고 잔인하고 또 한 가지에 편집정적으로 집착하는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고 과대망상증도 있고 애측 불가한 이런 사람의 손에 모든 권력이 들어가 있을 때 집요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상대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협박을 밀어붙여서 최종 순간에 협상을 하는 이런 김정은의 광인 전략, 미치광이 전략이 결국은 북한의 3세대에 내려온 김정은의 DNA에 유전된 습성과 또 체화된 그런 어떤 능력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으로 전략을 수정하게 한다. 자, 그런데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이 트럼프, 이 키신저의 전략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저는 키신저의 전략이 수정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서 적절한 선에서 협상장으로 밀어서 결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속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평화협정의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이
수정된 키신저의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협상에 나서기 전에 강경하게 나서는 모습, 6.25 직전에 이 당시 유엔군과 북한 중공군 사이에 가장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모습과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요, 지금 이 주변 국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번에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면밀히 관찰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키신저 트럼프 면담의 배경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키신저가 이 트럼프 사이 쿠슈너의 이 대부 같은 그런 존재랍니다. 그 라인으로 아마 이 트럼프 면담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 중국 시진핑의 계략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은요, 키신저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작업을 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신저는 실제로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 정부의 거의 연락 통 역할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대대로 중국 정부는 키신저를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미국에 반영을 해왔는데요, 18일 중국 공산당 이 대표대회에 앞두고 이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면 그 이전에 이 미국이 북한에 뭔가 좀 압력을 넣는 부분도 이렇게 막고, 또 그 이후에 이 11월 초에 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면서 아마 지금 시진핑이 18일 당 대표대회에서 권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은, 후진타오 등의 견제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급히 이 키신저를 통해서 트럼프에게 나름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 트럼프 쪽을 다독거리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종의 역할을 좀 하겠다, 더 나아가 가지고 이 트럼프 쪽에서 북한을 압박하지 말라라는 일종의 이 중국의 기본 원칙, 쌍궤, 쌍중단, 평화협정 등을 끌고 가기 위한 이 계략이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트럼프가 쉽사리 거기에 따르지는 않겠지만은 트럼프도 상황이 꼬이면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해야 될 모습으로 생각됩니다.